매거진. 2016년 3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 한정해서 물어봤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에 대한 님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건데요. 보기는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결과는 91%가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한다. 이걸 선택했고 나머지 9%만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한다를 꼽았습니다. 누리꾼의 의견 모아보겠습니다. 최하민님, 어차피 3월 10일까지 가도 그 다음날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겠지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때까지 국민과 싸워주는 야당을 원했다면 지나친 욕심이었던 것일까요?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해준 미디어법 통과가 패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국민을 믿고 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소수 정당이라서 더 이상은 못한다는 타령은 언제까지 할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서 이끌었던 평민당은 몇 석이었는지 알긴 아는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성진님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남는 게 뭐지? 지지자 결속은 됐겠지.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한다니까 뭐 다 똑같네 하는 기분은 왜 들까?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이러한 저 자세는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 범죄 관련 20대 총선 집중 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을동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장,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 모두 5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3.1절인 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한 협상 파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현 전 문화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은 이를 위한 재협상 행동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경론 끝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전 참여 방침을 결정해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료 전에 다른 야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정의당에도 발언 순서를 배정하기로 했지만 이들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장시간 발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촉발된 살생부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개헌 발언이나 작년 안심번호 논란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직후 사과한 이후 권력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발언했음에도 사과를 거부했던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 내홍에는 백기투항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천권을 사실상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넘겼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걸린 공천위가 즉각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한 달을 맞아서 담대한 변화를 약속드렸는데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롭지 않다는 비판 앞에 너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제발 좀 잘하라고 질책하십니다. 맞습니다.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편 MBN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당한 송호창 전정희 의원, 이들 3명이 곧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해져서 선거 보조금 72억 원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2월 수출이 또다시 12.2% 급감했습니다. 1월보다는 낙폭을 줄였다지만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모든 비난은 나에게 해달라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지요. 박영선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 열광하시는 줄 알면서, 그것을 다 알면서 저희가 이것을 접어야 하는 그 저희들의 심정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회의 지붕 위에 올라타서 아주 저렴한 국회 무능론을 퍼뜨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덮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공룡 새누리당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헌법 파괴 행위에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악법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결코 진정한 국민의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에서 승리하는 야당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울분을, 분노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과반 의석을 가져야 국민 여러분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민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민은 늘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늘 다짐하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늘 되뇌이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잠들기 전에 저도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아마도 트위터, 인터넷 댓글, 아마 온갖 비난이 저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국정원의 댓글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도 곧 통과되도록 길을 터줬지만, 어제도 필리버스터는 이현주, 전정희, 임수경, 안민석, 박영선, 주승용, 정진후 등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던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고 소리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라면서 끝까지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종훈 의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인물이죠.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쓰고 또 웬만해서는 표정도 잘 바꾸지 않는 그런 외교관 출신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원진의 버금 같습니다. 컷오프 대상이 돼서 20대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됐지만 임수경 의원의 주장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믿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아침부터 그렇게 열을 내십니까? 그 법안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장에 직권상정됐잖아요.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어땠습니까? 약속, 신뢰.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오만, 독선, 불통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러 이야기를 하는. 자, 김종은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아니 지금 이 총리 회장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종훈 의원님 잠깐 조용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김종훈 의원님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시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반값 등록금이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어려서부터 놀라는 일을 많이 겪어서요. 큰 소리 들으면 많이 놀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풍경,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국가 비상사태세요? 생필품 준비해서 어디로 대피하고 계십니까? 밤새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혹시 간밤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공포에 떨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은요, 대통령께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지친 사람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김종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7일 동안. 어떠한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에 바늘만큼의 협상과 타협에 그런 틈이 없습니까? 이 자리에 직권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을 감시하고 정적을 탄압하려는 국민감시법, 정적 탄압법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해도 정치 개입, 간첩 조작 사건, 국기문란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 감시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국정원 먼저법입니다. 저는 먼지털이법이라는 별명을 지어봤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현 정권의 입맛이 맞지 않는 사람 일단 탈탈 털어보고 보자. 연어가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도 아니면서 1972년으로 회귀하려는 대통령을 위시한 일부 세력의 부자연스러운 역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방지법은요, 어게인 1972.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 라면서 또다시 야당 심판론을 폈습니다. 일본군 피해자 협상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했고 노동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첩경이며 테러방지법으로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하다는 늘 했던 말, 그러니까 숱한 전문가와 지식인의 우려와 반론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자기만의 말, 어제 9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입니다. 청년들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먼저 무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사과할 타이밍이다 싶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과하는 통큰 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예, 청와대가 나서서 갈구고 닥달하면 30시간을 못 넘기는데, 따라서 무의 경우는 신속한 게 아니라 줏대가 없는 거겠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나라 경제 망쳐놓았다는 비난을 들어도 실제로 경제 지표가 엉망으로 나와도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안 쓰고 갈 길 가는 줏대 있는 남자 환 인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째 무가 반발 안 하시네요?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았으면 사과할 일이지. 사과조차 안 하겠다. 그것도 자랑으로 여겨요. 사과조차 안 하겠다. 저런 걸 보면 참 뻔뻔한 놈인 건데, 그놈 말에 내가 발끈한다면 참 우스운꼴이지. 저런 놈 말에 발끈한다면 나만 우스운 거지 저런 놈 말에 발끈한다면 나만 우스운 거지 뭐라고요? 뻔뻔하다니. 그게 당신 입 밖으로 나올 말이에요?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정도원이 시켜가지고 친박과 싸우게 하려던 당신의 꼼수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건 정두원이가 머리를 쓴 거지. 정두원이가 나를 공격하면 나를 제물로 삼아서 친박한테 잘 보이면은 공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 새끼 그 감옥 가서
뒤통수 치는 것만 배웠나? 아, 오늘 그 무가 너무 담담하고 진중하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무에서 카리스마가 빠지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이 무, 무서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뭐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 뭐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구먼.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침묵을 유지해줘도 좋겠어. 낙천될 때까지. 이 새끼야, 당대표 갖고 놀려 이 새끼. 예,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무, 당신 죽은 줄 알았어. 뭐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 5억 원으로 만든 저예산 영화인데 관객 65만을 넘겼습니다. 윤동주의 대표 시 하면은 별 해는 밤이지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그리고 별 하나의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아, 환님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 환, 뭐 하나만 외워봐라. 뭐 서시 정도는 뭐 외울 수 있겠지? 예, 당연하지. 서시,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야. 예,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아니, 죄송한데요. 그 서시 맞습니까? 이 맞지? 신성우의 서시. 이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신성우의 서시가 윤동주의 서시냐, 이 새끼야? 아니, 뭐 하여간 그 뭐 서시를 외우고 안 외우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본 문제는 별 해는 밤의 한 부분입니다. 자, 별 하나의 시와 그 다음에 별 하나의 땡땡, 이건 무엇일까요? 예,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이게 정답이겠지. 예, 별 하나의 살생부. 아이, 살생부가 뭡니까? 아, 윤동주 시인의 위대한 문학적 족적에 흠집을 내시는 겁니까? 좀 부끄러워하세요. 아이고.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나 자극하려고 했냐? 살생부 운운한 건 뭐야, 이 새끼야? 아니지, 자극하다니. 그럴 리가. 이 사실 살생부 건으로 막 쟁점이 돼서 무 당신을 완전히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이 사과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무, 살생부와 관련해서 이제는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야, 진실이랄 게 뭐 있겠니? 나를 곤경에 빠뜨리신 그분, 응? 선거의 여왕이신 그분, 뭐 그분의 시나리오 속에 우리가 놀아난 거 아니었을까? 이것 봐, 무, 한마디만 하지. 정신 못 차리면 한순간에 훅 간다. 이 새끼가 진짜.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뭐 최고 중진회의 열리는 회의실 뒤편에 정신 못 차리면 한순간에 훅 간다, 뭐 이런 말을 써붙였어, 이 새끼들이. 야, 환, 네가 붙이라고 한 거지, 이 새끼야. 절묘하게 내가 웃음거리가 될 때 그걸 붙였잖아, 이 새끼야. 내 자리 바로 뒤에다가, 이 씨발 새끼들. 때리라고. 내일은 주먹 잘못 쓰면 한 방에 훅 간다, 이걸 붙일 거니까 때리라고. 아니, 그만하시고요. 자, 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뭐 정답 바로 가지 뭐. 정답. 네, 정답은요? 뭐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오머니. 네? 오머니요? 어머니가 아니고? 당연히 오머니지, 머니. 오 돈, 오 내 빚, 오 내 채무, 오 내 가계부채,
내 국가부채. 저 씨발 그 환희 때문에 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빌려준 돈, 뭐니? 뭐 정답이지. 거의 가깝게 갔는데 틀렸습니다. 자꾸 빚이 늘어난 걸 나하고 엮는데 정말 죽는다. 지금 너 이 새끼 나한테 죽는다라고 했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그 무시무시한 테러범이었잖아, 이 새끼. 무슨 소리야? 테러단체에 소속된 사람만 테러범이라고? 이 새끼야 테러단체 맞잖아. 새누리당 소속이면 이 새끼야. 끈앞을 시켜서 부정선거하고 사생활 캐고 시위 나온 국민들 물대포로 혼수 상태 만드는 정권의 여당 새누리당. 새끼야 테러단체 맞잖아, 이 새끼야. 너 게다가 너는 우두머리 최측근 아니냐, 이 새끼야. 아무래도 이 새끼 신고해야겠어. 여보세요. 국정원이죠. 제가 테러범 하나 잡았어요. 생김새는 아주 족같이 생겨가지고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김무성 대표님 왜 이러시냐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날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다 듣고 있었다고? 이 새끼야, 네가 왜 내 전화를 엿들어? 내가 테러 우범자냐? 왜 네가 내 전화를 엿들어? 정말 몰라서 묻냐고? 그러니까 내가 각하 심기 테러 14범 아니냐고? 야, 이 새끼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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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요,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답과 사연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디캐프리오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파빠드 아앙님, 6살짜리 아들과 전국 진보단체 행사를 다니는데 집에서 혼자 딸을 보살피는 마누라 눈치 잠시 안 보고 싶습니다. 아들과 함께 샌더스 책 같이 읽는 동안은 집에서 좀 쉴랍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 오늘도 출근해 하는 아들의 말을 뒤로 하고 이어폰 꽂고 김용민 브리핑 들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자 가장입니다.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축하. 네, 길버트 그레이프를 시작으로 해서 레버넌트까지 디카프리오의 팬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함께합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야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 그 전말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수정 제안을 한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일단 정회에 합의를 하고 선거법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월 29일 이제 저녁 7시 45분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테러 방지법 중재안을 비대위원들에게 설명하러 당 대표실로 왔습니다. 예. 이때도 기자들이 필리버스터 중단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니다, 아직 쌩쌩하다, 힘이 남아있다, 예.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고요. 8시 16분에 또 당 대표실에서 나온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또 물어봤는데도 여전히
필리버스터 중단 아니다. 그게 강한 의지를 이제 보였는데요. 예. 저녁 9시 19분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러 당 대표실로 들어갔고 3분 뒤에 박영선 비대위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자 간의 회동이 있었던 거죠. 예. 김종인, 박영선, 이종걸 이렇게 3명이서. 그리고 저녁 한 10분 정도 뒤인 9시 30분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대표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항해에는 항상 역풍이 있다.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사실 뭐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필리버스터 국면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앞으로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예. 그래서 이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9시 30분부터 의총이 시작됐고요. 1시간 30분 동안 지속이 됐는데,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적절한 지점의 선택이 필요하다. 민병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유인태, 진성준, 유승희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찬반이 좀 갈렸다고 하는데, 약간 그래도 이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의총에서 나온 결론은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가서 상의하고 진전된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예. 이게 11시까지 있었던 의원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0분 뒤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 회의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고성이 흘러나왔는데요. 김종인 대표의. 예.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런 고성이 흘러나왔고, 그 현장에 있던 당직자 얘기로는 마치 국회의원이 보좌관 다루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그렇게 나무라더라. 예. 그렇게 그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요.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너무 강경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선거 책임지라고 언론이나 새누리당이나 폭격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안보 이슈는 우리한테 불리한데,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안보 이슈라는 얘기죠. 안보 이슈는 우리한테 불리한데 경제 이슈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하고. 예. 이렇게 11시 10분부터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42분에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불려 들어갔고요. 비대위 회의에 3분 뒤에 나와서 내일 9시 원내대표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지금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었던 걸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알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1일 새벽 0시 12분, 그러니까 12시 12분, 27분 뒤에 박영선 비대위원이 그 당대표실에서 나와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수정안을 내고 우리 스스로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소수 야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 과반 이상 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할 거다. 이렇게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3월 1일 아침에 원래 계획된 것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이제 밝히는 거였는데, 예. 성명서로 대신을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3월 1일 안으로 필리버스터는 중단을 한다. 근데 기자회견 연기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날 이제 저녁 6시 30분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건 아마 그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추임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저희 방송 녹음이 3월 1일 저녁 6시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니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결의가 필리버스터 중단하자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당의 입장이 좌지우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의원께 보좌관이 무슨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이러면 원내대표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도 아니잖아요. 예. 애초부터 지금 그 위상을 지금 격화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비대위원 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이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요일 비공개 간담회부터 나왔고요. 김종인 대표나 비대위원들 다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종걸 원내대표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지금 김종인 대표 사람들로 이제 꾸려졌고, 그리고 면면 자체가 매우 우클릭, 중도 정당화,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 중도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비대위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그런 기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비대위 자체에.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러하다 보니 상당수 국회의원 또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층들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에서 봐도 상당히 분노하는 그 여론이 이제 막 눈에 보이던데요. 근데 지금 의원들도 지금 이게 총선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심하게 분열되고 갈등하는 상황을 이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은수미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단 내부에는 당장 중단하자. 또 3월 10일까지 계속하자. 중도에 접더라도 이런 방식의 중단은 안 된다는 세기류가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3월 10일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한다면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기식 의원도 이 문제로 지금 갈등 분열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없다. 그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반대할 수는 있지만 지도부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놓은 이상 의총에서 이걸 뒤집고 다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참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발표보다도 더 절망적인데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공천권을 사실상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권까지 다 지금 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강하게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애초부터 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참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군요. 하여간 돌아가는 추이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 면목이 없을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원에 불을 붙였군요. 야당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고요. 이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진실의 소리, 직접 나서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직무유기, 테러방지법도 통과 안 시켜주고, 여러 가지 개혁 법안 통과, 발목 잡고 있는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참, 본말이 전도됐다. 그리고 견강부회다. 참, 인용할 사자성어가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반박할 기운도 없습니다. 이게 그 이전 대통령들과도 좀 차이가 나는 게, 보통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 3.1절의 대통령 그 화두는 뭐 보통은 그 대외 관계와 국민 통합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7대 총선이 있었던 2004년 3.1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어떤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대일 메시지 이제 주력을 했고, 예.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에는 뭐 대일 관계 외에 선진 인류 국가와 국민 통합 얘기를 했고, 2012년에는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이 국민이 진실하게 힘을 모아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야당 심판론을 얘기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또 뭐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누가 누구 보고 심판한다고 하는지도 우습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심판론에 절절매는 현재의 야당도 이거 뭐 도찐개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딱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하여튼 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새누리당 상황 한번 보지요. 살생부 파동 이후에 김무성 대표 이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예. 당신 그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그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수용을 했다고 하고, 네. 또 그 공천과 관련해서 공관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 언행에 대해 클린 공천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조치한다는 데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친박 쪽에서는 이게 김무성 대표가 완전하게 투항 꼬리를 내렸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뭐 공관위가 하는 공천룰 해석이나 뭐 집행에 김무성 대표가 딴족을 걸지 않겠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 쪽은 뭐 이거 다 원론적 얘기이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 틀을 벗어나는 월권은 묵과하지 않겠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볼 때는 김무성 대표의 좀 입지가 좀 곤란해지고 좀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고 하니까 비박 계열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의 그렇죠. 생각,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천 국면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두원 의원을 부화한 뇌동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정두원 의원이 기대치와는 다르게 이 김무성 대표의 말을 전부 다 까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비박계에서조차도 김무성 대표는 발언권이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까지 깔 줄은 몰랐는데 정두원 의원이 심하게 까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참 김무성 대표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옥세를 쥐고 옥세 투쟁밖에는 아직 남은 게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당장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지금 앞으로 수행할 예정이거든요. 난리에 달았죠, 뭐 이 양반은. 예, 경선의 배제. 이 사람은 아예 부적격자라고 해서 쳐내기 위해서 아주 지금 두툼한 뭐 데스노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현역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전략 공천도 큰 저항 없이 지금 시도 뭐 광역시별로 한 곳에서 세 곳까지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본인 의지대로 관철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은 없다.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다. 이렇게 공언했던 김무성 대표의 말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군요. 전략 공천은 물론이고 전략 낙천까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한구 위원장 지형 자체가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친박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무성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3김 시대로 해서 끝날 줄 알았던 보수 정치가 21세기 다시 복원됐군요.
보수 정치 시대. 예, 박근혜, 김종인.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규 기자님 오늘 휴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고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SK 최태원 회장의 딸이면서 네. 노소영 공식 직함이 뭐였죠, 이분이? 관장이죠. 예, 어디 관장인지. 예. 노소영 관장, 예, 딸이기도 한 최민정 중위. 예. 이번에 이 함대 사령부에 배치가 됐다고요? 아덴만 네, 파병 마치고요. 네, 맞습니다. NLL 서해 최북방이죠. 그래서 최민정 해군 주위가 그 서해 최전방 북방 한계선을 방어하는 부대의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발령이 난 거는 1월 말이었는데 알려진 게 어제 아침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최민정 중위는 그 재벌가 3세로서 여성분인데도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해서 여군으로서, 여군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분이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군 중위로서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서해 최전방 NLL까지 가서 이제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 아들들 군대 안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네. 재벌 아들도 아니고 재벌 딸인데 자청해서 그렇죠. 군인이 됐다. 이거 참 높이 살 일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과는 별개지만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기특해서 24살이라고 하시던데요. 댓글까지 쭉 봤는데
흥미로운 댓글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댓글이 예. 뭐였냐면 애비는 첩을 지키고 딸은 나라를 지키고 뭐 이런 댓글이었는데 뭐 지금 SK그룹 상황을 참 잘 대변하는 댓글이었죠. 예. 제가 이 최민정 중위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던 예. 재벌 3세들이 또는 재벌 2세들이 대부분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와중에 남성도 아닌 여성이 이렇게 병역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이제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높은 가치와 도덕성을 가진 정말로 거의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최민정 해군 중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재벌들의 행태가 더 부각이 되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어제 휴일이기도 했고 오늘 또 무거운 출근길을 가시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웃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한국 재벌들의 병역 실태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최민정 중위의 이 행동이 참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인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댓글에서 애비는 첩을 지키고의 그 애비에 해당되는 분은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은 병역을 왜 면제를 받았느냐면 예. 면제 사유가 체중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과다 체중이죠. 뚱뚱해서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좀 이제 웃긴 게 최태원 회장이 2월달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60명을 신규 채용을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를 60명을 신규 채용을 직접 지시를 했냐면 작년도 8월 달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었던 시절에 전역을 연기를 한 병사들이 60명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애국심이 뛰어난 청년들은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장병 60명을 최태원 회장 지시로 전부 SK그룹이 채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SK그룹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그룹이 이렇게 애국심을 중시하게 생각한다. 생색을 냈군요.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은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예.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겁니다. 왜 안 되는 일에 나서서 이렇게 망신을 사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룹 오너가 면제인데 면제 이유가 과체중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최태원 회장이 애국심이 투철해서 우리 작년도 8월에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이 너무 기특한 마음이 갖고 있었다면 그분이 그게 진심이라면 예. 본인이 뚱뚱해서 면제가 됐다는 건데 애국심이 그렇게 투철하면 살 빼서 군대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도 사실은 잘 믿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정몽구 회장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예. 면제를 받았는데 이분은 담낭절제 수술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담낭절제다 이러면 질병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체중 과다는 빼면 되는 거거든요. 애국심이 그렇게 투철하다면 빼면 되는 건데 자기는 살쪘다는 이유로 군 의무를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전역 연기한 청년들을 채용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때 기사를 보면 애국심이 스펙이다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정신세계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이요 6.4%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이 33%로 5배쯤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대 그룹으로 한정을 지으면은요, 병역 면제율이 56%로 높아집니다. 전체 일반인들보다 10배에 가까운 면제율인 거죠. 그런데 이걸 부동의 원톱인 삼성 쪽으로 딱 좁혀보면은요, 병역 면제율이 73%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순서대로 군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재계의 원톱이자 병역 면제의 원톱이라고 불릴 만한 삼성그룹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터넷에 이건희 병역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연관 검색어로 정신질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참 종편에서 맹활약 중이다가 지금 새누리당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러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의원 시절에 이제 폭로를 한 건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하고 정신질환이 연관 검색어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바가 없죠. 그런데 조금 공인된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이건희 회장의 병역 면제 사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비설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 예.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책에 나온 김교련 전 동아콘크리트 사장의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게 뭐였냐면 1971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데 저쪽에 보니까 재벌가 자제처럼 보이는 사람이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누군지 알아봐 이랬더니 이병철 회장 아들 이건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딱 보니까 군대 가야 될 나이 같은데 군대도 안 가고 골프를 치고 있어? 조사해봐 뭐 이랬다는 겁니다. 김교련 그 사장한테요. 그때 이제 김교련 사장이 그 기무사 뭐 이런 각종 정보부 보안사를 다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재벌가 자제들 50여 명이 군대를 안 가고 있더라. 특권 청사제들이. 이래서 줄줄이 다 엮어 넣어가지고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을 퉁쳤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교련 사장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골프 치는 장소를 잘못 잡는 바람에 박정희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김교련 사장의 증언으로는 다른 사람은 다 4주간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게 하는데 이건희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통으로 걸렸기 때문에 4주가 아니고 40일 동안 34단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제 병역 의무를 제해줬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면제를 받은 설에 대해서 첫 번째 설은 골프 치다가 잡혀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훈련 받고 나왔다. 요게 이제 설 1 아니고요. 2안은 뭐냐면 이건희 회장의 큰형이죠. 그러니까 이맹희 전 제1비로 회장. 예, 이분하고 이제 2012년에 유산 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열이 받아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이 자기 형입니다. 이맹희 회장인데요. 그 양반이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골프 잘못 치다가 박정희한테 걸린 게 아니고 이맹희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자기하고 후계자 그 분쟁을 하다가 나를 군대 안 갔다고 고소를 해서 내가 40일 동안 훈련 받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2설이고요. 근데 이제 그 1설이 맞든 2설이 맞든 정말 놀고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40일 갔다 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3년 하는 거를요. 40일 갔다 오고 나서 그게 박정희한테 골프를 치다 걸렸느니 아니면 자기 형이 자기를 고소해서 그랬느니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벌 2세가 남들이 다 하는 병역을 알 수 없는 이유로 40일 훈련받고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고소 의혹이 있는 그 이맹희, 장남이죠. 이맹희 이분은 또 어땠느냐? 이분은 자기 자서전에서 자수를 합니다. 1993년에 발간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자기가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를 털어놓는데요. 이분은 그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에 20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농담처럼 전쟁 터지면 한국 부유층들이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갈 거다, 미국으로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거죠. 예. 이맹희 씨는 진짜로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으로 밀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쓴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이제 육사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러 나갈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친구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히 지키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일본으로 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진짜 이거 지랄도 분면인 거죠. 그러니까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전쟁 났더니 일본으로 튀는 사람이 너희들은 나라를 열심히 지켜라. 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댔다는 게요. 이게 근데 1950년의 일인데 그때 삼성그룹이 이제 겨우 초반에 기틀을 잡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초창기였었을 때였는데 이게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승인 없이 일본으로 밀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유, 20살의 됐죠. 양반의 청년.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 한국 부유층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삼성과의 뿌리 깊은 생각인 거죠. 실제로 둘째죠. 그 이창희 세한미디어그룹을 만들었던 이 회장도요. 그 52년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동경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뭐 이렇게 장기 유학을 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사람도 장기 유학을 명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게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세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3세 이재현, 이재용, 정용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병역 면제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유전병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를 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허리 디스크, 정용진 부회장은 역시 과체중으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은요, 장애물 부문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가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그 골프 실력이 핸디캡 6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기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샷 거리가 평균 250야드가 나간다는데 이게 되게 장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허리는 국방할 때는 고장나고 골프할 때는 잘 움직이는 아주 신개념 허리인 셈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동갑내기 사촌이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분은 진짜 개그입니다. 개그. 이분이 과체중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대학 입학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학생 카드예요. 키 178cm, 체중 79kg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멀쩡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몸무게가 104kg으로 25kg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면제 기준이 103kg이었거든요. 딱 1kg 추가해서 아슬아슬하게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체중 면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작년 광복 70주년 때 신세계그룹이 그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다가 광복 70년 위대한 역사,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걸 걸어놨었거든요. 그랬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가다가 야 그래 좋다 그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그런데 너는 자랑스럽냐?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살 물려가지고 군대 안 간 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재벌 3세들의 추세가 트렌드가요. 이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뭐 과체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국적을 바꿔서 면제를 받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예요. 허창수 GS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이죠. 장남 허윤홍 GS건설 상무는 제2국민연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씨, 박정원 두산건설 및 두산 회장, 이 사람은 일본하고 싱가포르 국적자로 분류가 되면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데가는 그 신동주, 신동빈 이 두 사람 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국적 때문에요. 근데 이제 3세인 신유열 씨도 병역 의무를 국적으로 기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산 그 4세대 장자죠. 박정원 두산 회장은 싱가포르 국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면제를 받았다는 건데 제가 보면서 싱가포르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이분은 2005년에요. 그 당시에 11살이었던 아들을요.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던 사실이 2014년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손들까지 외국 국적 따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군대 안 가고 이게 전통처럼 돼버리는 추세인 거죠. 예전에 KBS 탐사보도팀이 이제 요거 때문에 외국 국적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10대 재벌 가문 출신 628명 중에 미국 출생자가 1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121명 가운데는 38명, 무려 31%가 미국 국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그 재벌들의 현실이 이런 거죠. 아까 그 외국인 학교 얘기가 나와서 병역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요. 2013년에 이재용 회장 아들이 그 13살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영훈국제중학교라는 학교에 특례 입학을 받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언론들이 특혜 의혹,
그러니까 왜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라도 국제학교에 왜 국제중학교에 왜 입학을 하느냐 특혜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가 되니까 삼성이 해명 보도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내냐면 절대 특혜가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한 게 이렇습니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이 학교의 요강에 따라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입학했다라고 해명을 무슨 배려가 필요한 분들인가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해명이나 치고 내놓는 삼성그룹 수준도 참 한심했고요. 공무원 시험인가요? 뭐 뽑는데 뭐 애국심을 뭐 기준으로 뽑는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애국을 강조하는 한국 보수 세력의 본토 재벌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애국심을 얘기를 하는 한국 보수의 중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국심을 거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진정해야 할 애국이 있다면은 쌓아둔 돈을 좀 풀어가지고 맞습니다.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이래야 할 텐데 이 기업이 쌓아둔 돈이 590조에 이른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달 한 21일쯤에 이제 나온 뉴스였죠. 예. 한국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이 590조 원이고 1년 사이에 70조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90조 원이라는 돈이요, 그러니까 거의 현금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구불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그리고 뭐 수익증권, MMF,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만 거의 590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런 1년 사이에 뭐 자산들 이를테면은 뭐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전혀 다른 거죠. 이런저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뭐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90조 원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내일 찾아가면은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현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은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요. 기업들이 왜 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냐, 참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맞는 접근입니다. 맞는 접근인데, 저는 오늘 이 수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다시 한번 골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좀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금융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야기를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은 지금 월가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금융이 미국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게 버니 샌더스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그건 맞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의 메시지도 그렇지만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할 때 금융의 중심지인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폭격한 것도 아마 그런 상징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금융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건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축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을 축적한다는 건 인문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신뢰가 조금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시 시대를 상상을 해보면요, 물물교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을에서 살다가 물고기를 3마리를 잡았는데 이 3마리를 들고 가서 사냥을 하는 부족한테 물고기 3마리를 주고 멧돼지 뒷다리를 하나 얻어오는 게 이제 물물교환의 형식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 뒷다리를 받아오건 물고기 3마리를 받아오건 원시 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에서는 돼지 뒷다리건 꽁치 3마리건 이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 부족 사회에서의 물물교환이라는 건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잡고 먹을 만큼만 교환을 하는 형태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교환을 조금 편하게 하겠다고 화폐라는 것을 이제 인류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돼지 뒷다리 들고 끙끙대고 옮기지 말고 화폐를 들고 가서 이제 물건을 사도록 하자. 이런 그 교환의 체계가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도입이 되는데 이 화폐가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돼지 뒷다리나 꽁치는 축적할 수 없지만 화폐는 축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 뒷다리는 아무리 쌓아놔도 자기가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썩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물건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화폐가 생기고 나니 사람들은 이 화폐를 모아두면 모아둘수록 자기의 권력이 세지고 자기가 부유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교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화폐인데 거꾸로 화폐가 인간의 본성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화폐를 더 많이 갖는 자, 저것을 더 많이 축적하는 자, 그것이 이 세상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은 축적이 가능한 도구인 화폐가 등장한 다음부터라고 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라는 것이 축적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류는 상대방을 짓밟게 되고 상대를 누르게 되고 상대를 억압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금융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배합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금융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금융권이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국민들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보증이나 신용이나 담보가 있을 때 빌려주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보증이나 담보나 신용이 없이 지금 돈을 빌리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금융권은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빌린 돈 대놔하고 절벽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죠. 죽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금융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채를 지게 되면, 빚을 갖게 되면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매우 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30년 만기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인생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30년 동안 직장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지는 사람들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체제 순응적이 돼가는 경향을 띱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은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세계 각국의 보수 정부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이 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많이 지도록 권장을 하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체제 순응적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맞아요. 일개미처럼 끊임없이 일을 해. 그리고 너희 번 돈들을 끊임없이 갚아. 그리고 체제에 순응해. 이런 시스템들이 빚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시스템 속에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즘 은행권에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은행에 예금하세요라는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대출 받으라는 광고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은행에 돈 맡기라는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돈을 대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이거든. 재벌. 우리나라 기업들이 590조 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은 재벌들이 금융권을 통제하는 자금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재벌들이 590조 원의 돈을 쓰지 않는 이유를 재벌들은 경기가 불확실해서 투자할 곳이 불투명해서 돈을 쓰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할 곳이 늘어나도 저 보유한 현금 규모는 줄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은 국민을 통제하는데 그 금융권을 통제하는 곳은 한국의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미국의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벌처 펀드가 개입을 해서 엄청난 경영권 문제가 붙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삼성하고 대립각 세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쟁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백발백중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무조건 이기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월가의 금융자본이 미국을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삼성물산하고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붙었는데 한국의 금융자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었냐면요. 증권사들이 이제 대부분 리서치 센터라는 곳을 쓰는데요. 연구회사 발표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22곳의 한국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21곳이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22곳 중에 21곳이 삼성그룹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딱 한 곳이 반대를 했는데 그 한 곳이 어디였냐면 주진영 사장이 이끌고 있었던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신. 그렇죠. 예, 그런데 주진영 사장이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압박이 없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진영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압박이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사들은 이미 재벌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때 그 어느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 그 팀장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제 의견을 쭉 듣다가 혹시 저 이름을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요 삼성하고 영업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라는 곳이요 돈을 어디서 받아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요. 돈이 있어야지 돈을 받아와서 영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 지금 굴릴 수 있는 총 자산만 244조 원입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244조 원이라는 자산은 사실 국민들이 낸 보험금이고 국민들의 자산이죠. 하지만 이 자산을 어느 금융회사한테 분배를 하느냐의 이 권한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회사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그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5%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고 실제로는 3%의 아주 작은 차이로 삼성그룹이 합병을 승인을 받는데요.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6% 정도 됐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가들이 100% 합병에 찬성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 금융회사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반증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기업들이 지금 590조 원의 현금성 자산, 1년 새 70조 늘었다는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투자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싶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한국의 재벌들은 이 규모를 절대 줄이지 않을 겁니다. 이 돈이 있어야 이들은 한국의 금융회사를 지배를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지배를 하는 국민들을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빚에 치여서 체제순응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 저 위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곳은 한국의 재벌들입니다. 재벌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요. 진짜 하루빨리 좀 한국의 재벌들이 개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재벌들이 어떻게든 은행을 가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그 은행권을 소유를 하겠다는 그 시대열의 문제는 뭐였냐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 기업들은 돈이 항상 부족했으니까 은행을 세워놓으면 은행을 소유를 하면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쉴 새 없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들이 은행을 되게 가지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은행 소유에 그렇게 혈안이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이제는 뭐 정말 재벌공화국인 상태인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 재벌이 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과감하게 사람에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만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간 참 착잡합니다. 듣다 보니까요.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한 번 쓰레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쓰레기라고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김무성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국정원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금까지 공화국 논평이 방송된 이래 가장 많이 거론된 김무성을 또 거론했다가는 정들어버리겠다는 염려와 걱정을 떨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김무성은 청와대로부터 살생부를 받았는데 네 이름이 거론됐다고 정두원에게 말하면서 내가 끝까지 도장을 안 찍을 테니 그리하려며 사실상 정두원 보고 친박과 싸우라고 시달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다가 김무성보다 한 수 위인 정두원이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니까 똥줄에 풀이 붙은 망아지 마냥 김무성은 정두원에게 내가 직접 얘기했다고 말하지는 뭐? 이러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천하 꼴불견도 이만한 꼴불견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 끝내 탈당분당으로 이어가려는 정당 테러범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즉시 제1호 테러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는 작자 한 방에 훅 간다는 진리를 반드시 입증해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온 나라를 배신자의 무덤으로 만들려는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부터는 포근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갈수록 날은 더욱 포근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2도, 금요일에는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대부분의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국민을 위해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을 없애는 이슈와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이념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이슈, 이 두 이슈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당에게 과반수를 몰아줄 이유가 없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이념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에게 과반수를 몰아줄 이유는 없다. 그들은 과반수가 돼도 국민을 위한 선택보다 당을 위한 선택을 할 테니 말이다. 정의당에게 왜 표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사악한 여당 못지않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야당에게 표를 준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네, 정재승 교수가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